전염병은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어 퍼져나가는 병을 말하죠. 이렇게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원인을 병원체라고 부릅니다. 이 병원체에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가 있죠. 그중 세균과 바이러스가 바로 전염성을 지녀 전염병을 만듭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많은 이 두 병원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면서 흑사병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선 크기부터 무척 차이가 큽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세균의 1000분의 1로, 쉽게 말하자면 세균이 건물이라면 바이러스는 스마트폰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은 단세포 생물로 스스로 생존이 가능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이 균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병원균 뿐만 아니라 오물을 분해하는 세균인 메탄세균, 우유에 당을 분해해서 젖산을 만드는 세균인 유산균, 당분을 알코올로 만드는 효모균 등 우리 몸에 유익하고 꼭 필요한 균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무게 중 1kg이 세균의 무게라고 하고, 세균을 제3의 장기라고 할 정도로 세균은 우리와 오래오래 함께 살아온 생명체인 것입니다. 반면에 바이러스는 온전하게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고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만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어 생물이라고 보지 않고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쯤으로 봐야 합니다. 세균과 다르게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는 오래 살아남지 못하고 사멸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이러스에도 세균을 잡아먹는다고 알려진 박테레오파지라는 유익한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18세기 크게 유행했던 콜레라, 감염 부위가 검게 변하게 되는 탄저병 등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었고,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의 대부분을 죽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싸울 수 없고 달래야만 하는 병이라며 병을 높게 마마라고 부르기도 했던 천연두, 5천만 명 이상을 사망케 한 스페인 독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인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까지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엄청난 전파력과 치사율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는 질병들이지만 세균에 의한 것이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그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세균으로 인한 질병은 페니실린, 마이신 등의 항생제를 사용하여 세균을 파괴하게 하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항생제는 생물에 대항하는 약이라는 뜻으로 생물인 세균에게만 효과를 보입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에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타미플루 등과 같이 질병의 각 개체마다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는 약품이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즉 백신을 사용해서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방접종의 원리는 죽거나 아주 약해진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극소량 넣어서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항체를 만들어 면역체계를 강화하여 멀쩡한 바이러스가 혹시 침투하더라도 싸워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인류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인 흑사병은 바이러스가 아닌 패스트균, 즉 세균에 의해 퍼져나간 전염병이었습니다. 패스트균의 정확한 이름은 1894년 최초로 패스트균을 발견한 알렉산드르 예르생이라는 프랑스의 세균학자의 이름을 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입니다. 패스트균은 이미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한때 반짝 유행한 것이 아니고 예부터 꾸준히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6, 7세기에도 이미 유럽에 패스트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있었는데, 이때는 그 당시 피해가 컸던 동로마 지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도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명명됩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 하루에 10,000명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 시신을 매장할 틈도 장소도 없었다는 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훗날 제1차 흑사병으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14세기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2차 흑사병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1346년부터 유럽을 휩쓸기 시작한 이 전염병의 이름이 흑사병인 이유는 패스트균으로 인한 혈소 침착으로 신체 말단 부위들이 까맣게 변하며 죽는다는 뜻입니다. 패스트의 증상은 패스트균이 사람의 몸속 어디로 침투해서 퍼지는지에 따라 다른데, 당시 교황 클레멘스 6세의 주치의였던 기대 숄리아크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유행한 패스트는 림프절에 균이 퍼져서 서해부 림프선이나 목의 임파선이 검게 변하고 비대해지며 피부가 검게 썩어 들어가게 되어 치료하지 않으면 감염된 사람의 50%가 일주일 이내로 사망하게 되는 선패스트, 림프절 패스트 등으로 불리는 가레톳 패스트와 지금의 코로나처럼 기침으로 인한 비말이 퍼져서 폐로 감염되며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으면 3일 만에 100%의 치사율을 보이던 폐패스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균인 패스트는 14세기 어디서 시작돼서 어떻게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을까요? 다양한 썰들이 있지만 이때의 패스트균은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에 서식하던 쥐벼룩이 중간 숙주가 되어 인간에게도 퍼진 것이다 라는 썰이 가장 유력합니다. 13세기 그야말로 위아더 월드를 외치며 전 대륙을 통일시킬 기세를 뿜으며 종횡무진했던 몽골의 칭기즈칸 군대가 그 어마어마한 기동력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여 동서교역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 후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4대 칸이었던 몽케가 죽자 몽골 제국은 4개의 칸국으로 나뉘어져 그 명맥을 이어나갑니다. 그중 칭기즈칸의 장자 주치가 세운 킵차크 칸국의 영역이었던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스텝 지역에서 쥐에 기생하는 쥐벼룩이 중간 숙주가 되어 흑사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뒤 킵차크 칸국의 10대 자니베크 칸 때 정복 활동을 위해서 크림 반도에 있는 제노바 공화국의 식민지이자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 지금의 페오도시아인 카파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패스트균도 함께 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막으려는 카파군과 뚫으려는 몽골군 사이에 치열한 공성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카파 측의 4년에 걸친 끈질긴 수성에 지친 데다 전염병이 들어 시커멓게 변하며 병사들이 죽어나가자 전의를 상실한 몽골군은 투석기로 이 병사들의 시신을 카파성 안에 던져놓은 뒤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공성전에서 수성 측의 시신을 던지는 공격은 흔했기 때문에 몽골군이 의도하고 한 작전인지 알 순 없으나 어찌됐든 이 공격은 최초의 생물학전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몽골군이 던져두고 간 시신들에서부터 도시에는 흑사병이 불길 번지듯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시신들을 한데 모아 헌적한 곳에 버렸는데 이 시신들 속에는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쥐벼룩들이 득실되고 있었고 쥐를 타고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의 개인 위생에 대한 개념은 지금과 비교하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거리는 늘 더러운 오물로 젖어 있는 데다 악취가 풍기며 1층에는 곡식 창고,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이루어진 지배 구조를 선호했는데 그러다 보니 쥐들은 늘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쥐들을 기생하고 있던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던 쥐 벼룩들은 온 도시를 활개치며 사람들을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며 전염병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벼룩에 물린 사람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가 커다란 종기가 돋아나고 곧 고름을 흘리며 괴로워하다 며칠 후 검게 변해 사망합니다. 간혹 종기가 저절로 터지며 호전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주 드문 케이스고 증상이 발현되면 일주일 내에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영문을 모르게 닥쳐온 공포가 자꾸자꾸 또 다른 공포를 생성해 나가며 사람들을 패닉으로 내몰게 되죠. 이에 카파의 무역을 위해 와있던 제노바의 상인들은 서둘러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1347년) 어느 날 시칠리아에는 12척에 나누어 죽음을 가득 실은 배가 도착하게 됩니다. 배 안에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해 있었고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커다란 종기가 온몸에 난 채 얼마 못 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흑사병은 미친듯이 유럽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1347년에서 48년 사이에는 제노바와 베니스에서 흑사병이 창궐했으며 1348년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영국까지 흑사병이 번지게 됩니다. 1351년에는 아시아 대륙의 러시아까지도 확산이 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흑사병이 번져나간 이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참상을 두 눈으로 보고 겪었던 산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근대문학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소설 데카메론의 저자 보카치오인데요. 이 데카메론에는 당시 흑사병의 참상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흑사병은 남녀를 막론하고 사치나 겨드랑이가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작은 사과나 달걀 정도의 크기로 자랐고 속칭 종양이라고 불렸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종양들은 두 부분에서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곧 증상은 변해 검거나 보랏빛 점들이 팔이나 허벅다리 또는 신체의 다른 부위에 나타났다. 때때로는 커다란 점 몇 개가 나타나거나 때로는 작은 점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 점들은 계속 남아있는 최초의 종양과 마찬가지로 확실한 죽음의 징조였다.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3일의 시간이 걸렸다. 라고 서술합니다.
보카치오에 따르면 피렌체의 시민들은 병에 대한 공포가 너무나 커서 형제가 형제를, 삼촌이 조카를, 아내가 남편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한 더욱 참담한 것은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그의 서술은 시체들이 도시 구석구석에 쌓였다. 생존자 대부분은 죽은 자에 대한 자의심보다 썩은 시체를 버리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모든 시체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사람들은 짐꾼들을 구할 수 있을 때는 짐꾼들의 도움을 받아 시체를 집 밖으로 내보내 문 밖에 놓았는데 매일 아침 많은 시체들을 볼 수 있었다. 라고 적으며 당시의 처참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이 데카메론은 10일간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흑사병이 한창이던 1349년에서 1351년에 쓴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피렌체의 세 청년과 7 숙녀가 흑사병을 피해 교회 별장에 있으면서 10일에 걸쳐 차례대로 이야기한 100개의 이야기거리가 수록된 유럽판 천일야와 같은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설이라는 건 픽션으로 과장이나 창작이 주된 장르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서술이 사실만 있다고 믿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3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고 전 세계 인구 중 1,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약 1억 명이 이 시기에 흑사병으로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하니 이 엄청난 수치가 차라리 소설 속의 허구라고 믿고 싶을 만큼 처참했던 당시의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또한 그 당시 시에나의 한 시민의 생생한 증언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돈이나 우정 때문에 죽은 자를 묻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에나의 여러 곳에 큰 구덩이를 파서 많은 시체들을 깊이 파묻었다. 뚱보라는 별명을 가진 나아니올료 디투라의 자식 5명을 내 손으로 묻었다. 대충 흙으로 덮어놓은 시체들을 개들이 끌어내 먹어치우기도 했다. 감염자들은 증상 발현 후 사망까지 속도가 너무나 빨라 여러 도시와 마을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시체들과 함께 거리에 쌓아서 방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많은 대가를 주지 않는 한 시체를 치울 인부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죠.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들인데 서뜻 나설 사람은 아마 없었겠죠.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 그 시대 유럽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대처를 해나갑니다. 우선 감염자의 옷, 소지품 등을 소각해 없애버려 전염이 되지 않도록 했고 이탈리아에서는 감염자와 그의 가족들을 자택에 격리하여 전파력을 낮추었습니다. 또한 교역은 하되 전염은 막기 위해 상선이 항구에 도달하면 정박하지 못하게 하여 40일 뒤에 감염의 우려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검역, 격리를 뜻하는 쿼런틴의 어원이 됩니다. 지금 전염병 방역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도 이런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게 손색 없이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때는 지금으로부터 700여 년 전의 중세입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고려 말 공민왕 시기로 아직 조선시대도 시작되기 전이니 나라별로 의학기술의 발달 속도가 다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의 의료기술과는 비교가 안 되었겠죠. 게다가 사실 이 흑사병이라는 병명도 후에 붙여진 이름으로 당시에는 신이 우리에게 내린 벌로 인한 대역병, 대규모 떼죽음이라는 다소 원초적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정확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던 때이니 제대로 된 방역을 기대하긴 힘들었겠죠. 앞서 말한 감염자와 가족을 자택에 격리시키는 것은 지금의 자가격리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감염자가 발생하면 그를 포함한 아직 감염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가족들까지 집에 함께 가둔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봉쇄하여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병에 걸리는 순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여 최대한 빨리 이미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함께 불태워버리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40일의 검역도 왜 하필 40일일까요? 뭔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아직은 종교 중심의 사회였던 중세 유럽. 이 40일의 기간은 예수가 광야에 나가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행의 시간을 보냈다는 40일에서 따왔다고 하니 종교적이고 비과학적인 방역 방법들이 난무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서 웃지 못할 병크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양이 저주설입니다. 원래 고양이를 유럽에 데려와서 반려동물로 키운 것은 로마인입니다.
그러나 이교도 로마인들이 고양이를 가까이에 두고 예뻐하는 모습을 본 가톨릭 교회는 이교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애꿎은 고양이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요. 도도한 눈빛에 무심한 자태, 독립적인 습성을 지닌 이 애교라고는 없는 고양이는 점점 오해의 대상이 되어갑니다. 급기야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고양이와 악마를 연관시키게 됩니다. 이때는 마녀 사냥도 활발할 때였는데 마녀로 몰린 사람이 화형을 당하게 되면 그가 키우는 고양이 역시 함께 잡혀와서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전염병이 번져가자 당황한 나머지 유럽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혐오할 대상을 찾게 되고 그들의 레이더망에 고양이가 딱 걸리게 된 거죠. 어쩐지 저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 싶었어. 라며 오히려 전염병을 일으키고 있는 쥐 개체수 증가에 도움을 주는 고양이 사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대인 우물 독살설입니다. 흑사병으로 점심은 친구와 저녁은 천국에서 조상님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유럽인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는데 유대인 거주 지역의 유대인들은 13명 사망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거의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유대교에서는 정결을 신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으로 생각해서 늘 기도하기 전 손을 씻고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전염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낸 것이죠. 또한 박해받는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피하게 되어 이 또한 의도치 않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벌써 실천하게 되어 전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당시 유럽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쟤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거지? 뭔 비법이 있나? 한번 가서 배워보자. 이게 가장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하지만 이곳이 어디? 바로 중세 유럽입니다. 이교도로 핍박하고 무시했던 유대인들만 멀쩡한 것은 우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들이 우물의 독약을 타 전염병을 퍼뜨린 것이라서 쟤네는 멀쩡하고 우리만 죽는 거다 라는 신박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안 그래도 죽음이 휩쓸고 다니는 거리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학살이 자행됩니다. 당연히 전염병은 멈추지 않았죠.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신이 인간에게 내린 저주, 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한 신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교회로 모여들어 옹기종기부터 앉아 참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염병이 활개치기 너무나 제격인 환경이 완성되었겠네요. 이러한 참회 기도에도 병마의 기세가 약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에게 참회를 받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채찍 고행단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신에게 인간의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 죄 많은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두드려 패며 고통을 느끼는 만큼 빨리 신에게 용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채찍을 들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잘 먹고 잘 자며 면역력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스스로 몸의 면역력을 뚝뚝 저하시키는 행동을 한 것이죠. 흔히 흑사병 시기의 치료라고 하면 새 부리 같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가죽옷으로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고 기다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의사 닥터 슈나벨 폰 롬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이 말은 독일어로 로마의 의사라는 뜻인데요. 이 독특한 복장의 의사는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 등장한 게 아니라 17세기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의 세 부리 부분에는 공기가 오염되어 병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즙과 허브를 채워 넣어 상큼한 향기로 병균을 정화하려고 했고, 긴 지팡이는 환자에게 접촉하지 않고 진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7세기에도 여전히 흑사병은 치료가 힘들어서 이 복장을 한 의사들이 환자의 집을 방문한 뒤 곧 환자가 사망하게 되어 죽음의 의사라는 이미지까지도 얻게 됩니다. 충격적인 점은 그나마 이러한 방역 복장 치료도 17세기나 되어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상황이 이러하니 14세기 유럽에서 행해지던 치료법들은 썩은 피 짜내기, 냄새로 병을 옮긴다고 해서 각종 허브로 향기 풍기기, 신성한 교회 종소리로 공기를 정화하기 등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드라큘라를 쫓는 마늘, 귀신 쫓는 부적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좀 더 직접적인 치료 방법은 몸속에 병든 오염된 피를 빼내야 한다며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뽑아내는 치료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 모두 면역력 저하, 감염이 우려되는 치료법들이었죠.
이쯤 되면 아니 도대체 그 당시 유럽에는 과학적,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 전염병에 접근한 지식인들은 아무도 없었던 건가 싶죠. 당시 유럽 엘리트들이 모인 파리 대학의 의학부에서는 드디어 스마트한 두뇌로 논리적인 흑사병의 원인을 밝혀냅니다. 그들이 밝혀낸 원인은 바로 1345년 3월 20일에 화성, 목성, 토성이 일렬로 늘어선 적이 있는데 바로 이때 지구 대기에 치명적인 오염이 발생했고 이것이 흑사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권위 있는 결론으로 믿어 의심치 않아졌고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흑사병의 시작 당시 유럽은 인구는 인구대로 팽창한 데다 소빙하기 시작으로 흉년이 들어 심각한 기근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 더욱더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에 전염병까지 돌게 되었으니 앞서 봤던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후에 어마어마한 사망률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니 식량 부족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며 면역력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경작할 땅은 넘쳐나는데 노동력은 부족해지자 곡식들을 추수도 하지 못한 채 썩어가는 농지가 널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동안 영지에 묶여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없던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귀해지게 되었고 반면에 영주의 권위는 하락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자연히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발달되기 시작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을 만큼 기존의 중세 유럽의 사회체제는 허물어져 갑니다. 또한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 과연 신이 있는 것인가? 신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괴로운 시기를 보내야만 했을까? 라며 신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사회를 휩쓸게 됩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신이 우리를 용서하면 우리의 아픔은 없어질 거야 라며 찰싹찰싹 하는 와중에 현타가 왔겠죠. 게다가 모임이 잦은 교회는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도 피해가 컸기에 종교를 전파할 성직자들 또한 크게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은 이제는 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르네상스란 재생, 부활의 의미로 다시 인간 중심의 그리스 시대 문화로 돌아가자라는 문화 풍조를 의미합니다. 노동력 부족은 농사뿐 아니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인쇄업계에서도 영향을 미쳐 우리가 학교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발명되어 적은 노동력과 시간으로 책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계기로 지식이 전파되게 되어 이 또한 후에 종교개혁 르네상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페스트교는 세계를 바꿔가며 1700년대까지 100차례나 더 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19세기에는 중국과 인도를 거점으로 3차 팬데믹이 일어나 1200만 명이 더 사망하게 됩니다. 현대에 와서는 항생제의 보급,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 상하수도 시설의 발전, 방역물품의 보급화, 영양 상태가 좋아짐에 따른 면역력 증가 등 드문 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종식은 되지 않고 지금 이 21세기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 몽골과 중국 베이징에서 확진 판정과 사망 등이 발생했고 아직도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모잠비크,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 중국 등의 지역에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넘어진 김에 무엇이든 줍고 일어나라 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병마에 넘어지고도 그 속에서도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열쇠를 쥐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생명의 희생이 있었기에 씁쓸한 반쪽짜리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도 흑사병에 못지않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처에 미흡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중세가 아닌 21세기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른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역 작업으로 방문객들의 체온을 재고 정상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분의 노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사리 손으로 만들었을 이것을 전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그 작고 소중한 마음이 있기에 스스로 감염이 의심되자 나의 불편함과 두려움보단 타인이 나로 인한 피해를 볼까 하는 염려가 커서 집안에서도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천리길처럼 느껴졌을 그 길을 걸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 그런 감사한 마음 등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 시대이기에 부디 단 한 명이라도 덜 아프고 덜 소중한 이들의 곁을 떠나면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좀 더 나은 변화로 한 걸음 나아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나부터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다짐해보며 이번 흑사병 시간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